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한 농민이 마당에 앉아 작은 나무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이미 여러 번 접힌 약속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종이에는 곡식 몇 섬을 빌렸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빌렸을 때 그는 단지 한 해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이 돌아오면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그 종이는 여전히 그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곡식은 갚았지만 이자는 남았습니다. 이자를 갚았지만 또 다른 빚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농민은 깨닫게 됩니다. 이 빚은 단순히 돈을 빌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의 많은 평민들에게 빚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진 빚을 아들이 이어 갚아야 했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한 해의 흉년이 몇 년의 빚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조선 사회에서는 그토록 흔했을까요? 왜 어떤 평민들은 평생을 일하면서도 끝내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빚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한 가족의 시간을 묶어두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평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빚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끝나지 않았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선의 한 작은 마을을 떠올려 봅시다. 산과 논 사이에 자리 잡은 몇 채의 한옥, 그리고 그 사이로 이어진 좁은 흙길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 농민이 있습니다. 이름을 김돌쇠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평민입니다. 돌쇠의 집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 온돌방 하나와 부엌, 그리고 마당에 놓인 몇 개의 항아리가 전부입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논으로 향합니다. 논은 그의 것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땅은 아닙니다. 수확의 일부는 언제나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세금이 있고 각종 부역이 있으며 때로는 마을 공동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쇠의 삶은 언제나 계산 속에서 움직입니다. 올해 수확은 얼마나 될지, 그중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 겨울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을이 되면 마을의 곡식 창고는 잠시 풍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이 곧바로 여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곡식은 먹을 목과 세금으로 내야 할 목, 그리고 다음 해 씨앗으로 남겨야 할 몫으로 조용히 나뉘어 갑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남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해에는 겨우 균형이 맞춰집니다. 조금 남기고 조금 아끼며 다음 계절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 균형이 아주 작다는 점입니다. 비가 조금 늦게 오거나 수확이 조금 줄어들기만 해도 그 균형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평민의 삶 속에 하나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곡식을 빌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그리 큰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안에는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 있는 농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곡식을 모아두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적인 창고에서 곡식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쇠 같은 농민에게 곡식을 빌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올해 조금 부족하면 잠시 빌리고 다음 수확 때 갚으면 되는 일.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한 해의 부족을 메우는 작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돌쇠의 삶 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흐름은 단순히 곡식 몇 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노동,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씩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돌쇠가 처음 곡식을 빌리게 된 해에는 특별히 큰 재난이 있었던 해는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고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해 여름은 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논에 물이 들어가는 시기가 평소보다 조금 밀렸고 벼의 자람도 조금 더디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농민의 삶에서는 이런 작은 변화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다가올수록 그 작은 차이는 조금씩 수확의 양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논은 여전히 푸르고 벼도 자라고 있었지만 이삭의 수가 예년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뒤 돌쇠는 마당 한쪽에 곡식 자루를 차례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계산해 봅니다. 먼저 세금으로 나갈 몫을 나누고 다음에 씨앗으로 남길 몫을 따로 둡니다. 그리고 가족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 먹어야 할 양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 놓고 나면 마당에 남은 곡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돌쇠는 그 자루들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곡식은 바라본다고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선택이 바로 곡식을 빌리는 일입니다. 마을에는 이미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한 해가 조금 부족하면 잠시 곡식을 빌리고 다음 수확 때 갚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돌쇠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마을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 몇 섬의 곡식을 빌립니다. 기록은 간단합니다. 언제 빌렸는지, 얼마를 빌렸는지, 그리고 다음 수확 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돌쇠는 그 약속이 그리 오래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의 부족을 잠시 메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돌아오고 농사가 잘 되기만 하면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것은 단순히 곡식의 양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다른 계산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곡식을 빌리면 그 곡식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양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차이는 다음 해의 계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수확에서 돌쇠는 자신이 먹어야 할 몫과 세금으로 나갈 몫뿐 아니라 이제 빚을 갚아야 할 몫까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수확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빚을 갚는 몫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 먹을 몫이 줄어들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여유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돌쇠는 그때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빌린다는 것이 단순히 한 해의 부족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앞으로의 농사와 앞으로의 시간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 빚은 돌쇠의 삶 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많은 평민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곡식을 빌리고 또 그 곡식을 갚으며 살아갔습니다. 농사는 계절을 따라 움직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논을 돌보며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그 계절의 흐름만으로 완전히 맞춰지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이 필요할 때도 곡식이 부족할 수 있고 겨울을 지나며 저장해둔 곡식이 먼저 바닥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농촌에서는 곡식을 빌리는 일이 하나의 생활 방식처럼 존재했습니다. 가을에 수확이 끝난 뒤 곡식이 조금 남은 집은 그 곡식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관청에서 운영하는 창고를 통해 곡식을 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방식은 마을 안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구조처럼 보입니다.
어떤 집은 여유가 있고 어떤 집은 잠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 안에는 항상 하나의 조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곡식을 빌리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 차이는 대개 이자로 계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몇 섬을 빌리면 다음 수확 때 조금 더 많은 곡식을 갚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농사의 결과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풍년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해에는 수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만약 수확이 줄어든 해에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겹치면 평민의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세금은 언제나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빚을 갚는 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할 몫입니다. 이 순서가 한번 만들어지면 생활의 균형은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만 수확이 줄어들어도 다시 곡식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빚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한 해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곡식을 빌리고 다음 해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부족이 생기면 또 한 번 곡식을 빌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어떤 한 사람의 실수나 특별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다 생활의 구조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쇠 같은 농민에게 빚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봄의 농사와 가을의 수확 사이에서 곡식은 늘 계산되고 그 계산 속에는 언제나 빚의 몫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한 구조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평민의 삶 속에서 빚은 더 이상 잠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조건처럼 남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돌쇠의 삶 속에서 빚은 점점 익숙한 존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 해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잠시 빌린 곡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면서 그 빚은 생활의 계산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준비해야 하고 여름이 지나면 논을 지키기 위한 노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면 수확과 함께 또 하나의 계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얼마를 빚으로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계산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평민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거두어집니다. 빚 역시 이미 약속된 양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언제나 가족의 몫입니다. 수확이 줄어들면은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도 바로 그 몫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해를 준비하는 여유 역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충분히 남기지 못하면 다음 봄에 다시 이 씨앗이나 식량을 빌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빚은 단순히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한 해의 부족이 다음 해의 빚으로 이어지고 그 빚은 다시 또 다른 계산을 만들어냅니다. 돌쇠 같은 농민에게 이 흐름을 끊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농사의 규모는 크게 늘리기 어렵고 수확은 자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의 여유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빚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생활 속에 늘 함께 있는 조건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아버지가 갚지 못한 빚이 아들에게 이어지기도 하고 한 집의 계산이 몇 해에 걸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의 평민에게 빚은 단순히 돈이나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은
그 순간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몇 해를 함께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쇠의 삶 속에서 빚은 점점 하나의 구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농사의 시간과 그 가족의 생활을 조용히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조선의 많은 평민들이 빚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마을의 논과 길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돌쇠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당에는 아침에 보았던 그 나무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곡식을 빌렸다는 기록이 담긴 종이들이 조용히 접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쇠는 그 종이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적어둔 기록만은 아닙니다. 그 종이는 한 해의 수확과 다음 해의 농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묶어두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많은 평민들에게 빚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농사의 흐름 속에 들어와 생활의 계산과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번의 부족이 다음 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또 다른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빚이 몇 해 동안 이어졌고 또 어떤 집에서는 한 세대의 시간이 그 빚을 따라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 사회에서 빚은 단순히 돈이나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와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농사의 리듬, 세금의 계산, 그리고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까지 그 흐름 안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돌쇠의 하루도 그 구조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저녁 바람이 마을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온돌방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지고 마당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조선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이 천천히 깊어져 갑니다.